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이거 미국 주식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특히나 금과 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더더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뭐 군사 문제냐 뭐 이게 뭐 금이랑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NSS 이게 뭐냐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을 포기하고 1급 패권 시대에서 다국화 시대로 가겠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구역만 이렇게 지키고 아시아나 유럽은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 발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국화 시대에 대비를 해서 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런 얘기 해드리고, 이 내용 NSS 새 국가안보 전략 이게 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훑어보고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NSS를 발표했는데 이게 12월 4일 날 발표됐습니다. 33페이지 정도의 전략 문서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계 패권국 역할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념 외교 중단했고요. 미국 우선주의를 명문화했다. 그 다음에 대서양 유럽을 포기하고 서방국 그러니까 북미와 남미 중심으로 이제 전략적인 후퇴를 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시아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을 이제 프록시 포스라고 하죠. 프록시 암이라고도 하죠. 대리군으로 내세우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역할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이제 진짜 핵심 역할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는 진짜 이제 앞으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용하냐 아니면은 잘 이용하지 못하냐, 이게 앞으로 이제 100년의 구군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제가 설명해드리고요. 그래서 핵심 세 개의 축이 뭐냐? 국토 안보, 그다음에 서방구, 그다음에 경제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전체를 관리하다가 이거 조금 로스가 심하다. 그러니까 누수가 심하고 소비가 너무 심해서 이거를 줄이고 이제 내실을 다져야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넓게 펼쳐졌다가 이제는 그거 다 사업체 줄이고요. 이제 본점 위주로만 남겨놓고 다시 또 이제 힘을 키워서 그 다음에 나오겠다. 그러니까 쉬는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타임 동안에는 과연 어디가 이렇게 더 커질까, 이거를 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세계 패권 포기와 미국 우선주의의 실체. 그래서 지금 25년 12월 4일 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트럼프의 국가안보 전략은 냉전 이후에 70년간 유지해온 미국의 이제 글로벌 리더십 모델, 이거를 폐기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쭉 한번 읽어 보시면요. 그래서 쭉 보면 91년 이후 이 모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제 공허한 소망과 진부한 말들로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제 세계화와 지금 전 지구적 헤게모니 추구를 이제 거대한 망상이다, 이거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예전부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과 은을 많이 띄워주는 사람이다. 진짜 여러분들 금과 은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중국 주식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미국 주식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트럼프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전략이 바뀌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극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나토 동맹은 사실상 해체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한국과 일본 니네들이 이제 중국 견제를 맡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자기는 라틴 아메리카 이쪽에만 중요하게 여겨서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그런 내용이다.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들어보면요. 재밌죠? 그래서 세계 패권을 포기를 했다. 이거를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이게 명시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채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도 여기 글 읽어보시면요. 역시나 근본적으로 세계화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찰을 맡는 거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고 세계 이 경찰의 이런 지위를 포기해야겠다. 이거 유지하다가는 미국이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의 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 안보, 그다음에 서방구, 경제 재건이거든요. 그래서 국토 안보는 뭐냐? 전통적인 외교 개입에서 이제는 미국의 초점을 국내로 돌린다.
그래서 국경 통제, 불법 이민 억제, 그다음에 카르텔 테러 조직 이런 무장 출동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규탄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계에 치달은 거예요. 너무 이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하나로 이렇게 생각이 통일되지 않고 너무 나뉘고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 좀 뭔가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하나로 통일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조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게 조금 이거는 공개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 안 맞기 때문에 불법 이민을 막겠다. 그래서 억제를 시키고 국경 통제를 하고 이렇게 무력을 사용해서 국토 안보를 아마도 뭐라고 해야죠? 더 이렇게 깐깐하게 할 것이다. 더 빡세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방구에 집중하겠다 해서 멀로 독트린이라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미, 북미와 남미 이쪽에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지금 공격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그쪽 지역은 이제 트럼프가 경제적이나 아니면은 군사적으로 먹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아나 이쪽 유럽은 너무 멀기 때문에 지원하기도 또 너무 방대한 비용이 들으니까 나는 이제 내 구역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관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경제 재건입니다. 재산업화죠. 리쇼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해서 뭐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5대5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제 9대1로 나누자 해서 계속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장들도 미국에 와서 지어라. 아니면 관세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다 이제 미국의 산업 재건입니다. 예전에는 다 이제 아웃소싱 주면서 다 하청을 줬죠. 제조업을 하청을 주면서 미국은 그냥 금융화하면서 엄청나게 이 기축통화 아래에서 쭉 관리를 세계를 관리하면서 엄청난 부를 눌렸는데 이제 그게 점점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은 화폐를 발행하고 부채를 너무 발행하다 보니까 미국채 금리나 아니면 선진국 뭐 일본 채권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선진국 국채들이 계속 국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를 이제는 더더욱 이렇게 가다가는 감당이 안 된다. 결국에는 파산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금과 은을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런 걸 고려해봤을 때 역시나 이제 미국은 제조업을 다시 키워야 된다. 그리고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진짜 핵심이에요. 나중에 그들이 이제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요, 핵을 안 쓴다는 전제 하에 과연 재래식 전투나 이런 거 했을 때 제조업에서 이제 제조업이 거의 없는 군함도 한 척도 제대로 못 만드는 미국의 이 제조업이 조선업이랑 이런 거 때문에 과연 장기적으로 고강도 전투라고 하죠. 중국과 아니면 러시아를 상대해서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런 걸 다 잘 알고 동맹국들에게 맡길 건 맡기고 그다음에 뺏어올 거는 다시 뺏어와서 아마도 제조업을 다시 키울 것이다. 이 세 가지 전략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요. 유럽을 이제 포기하고 세계화를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30년간 전략을 공허한 소망과 망상이라고 규정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화는 미국을 희생시킨 망상이라고 직접 명시를 했고요. 유럽 문제의 본질을 정치 언론의 자유훼손 그다음에 통제되지 않은 이민으로 진단했다. 그러니까 유럽도 워낙 이득을 취하려고 단기적인 이득으로 이민자를 너무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지금 가보면은 소매치기가 엄청 막 판치고 막 여러 가지 좀도둑도 많잖아요. 유럽이 그래서 요즘 갔을 때는 과연 여기가 살기 좋고 선진국인가 의심이 들잖아요. 범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유럽은 이제는 선진국이 아니고 점점 내려오는 후진국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예전의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쇠락하는 이런 선진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유럽과의 비용 책임 이 나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 유럽의 이런 나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 그래서 니들이 이제는 안보랑 이런 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유럽을 손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유럽 방치 논리에서 문명적 세태와 이민 우려 이렇게 해서 이제 NSS가 유럽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은 도발적이고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유럽을 이제 아예 이제는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유럽의 이런 정치적 자유랑 주권 이런 것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 미국한테 자꾸 뭐 러시아를 막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독일과 유럽 내부에 이제 혼란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혼란이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총리의 지지율이 22%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침공 우려로 징병제 도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개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는 총알바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남성 대상으로 잠정 복무 등록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세대 63%가 징병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유럽이 문명적 자신감을 잃었다고 직격했다. 반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이제는 독일도 징병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야, 이제 독일 애들도 이제 이등병의 편지 한번 들으면서 진짜 군대를 한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군대 군 복무를 할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NSS 발표 이후에 원래 예전부터 이제 독일은 이제 지금 뭐 러시아 이런 것 때문에 징병제를 도입하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을 현대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부터 모든 18세 이상 남성은 군 복무 의향과 신체 상태를 묻는 설문지를 작성과 건강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징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자발적 모집이 부족할 경우 추첨을 통한 징집이 가능합니다. 야, 이제 징병제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력을 지금 18만 3천 명에서 35년까지 26만, 27만으로 확대하려는 목표에 부응하는 조치다. 그동안 유럽들이 너무 안보에 이렇게 너무 미국한테 맡겨놓고 너무 편하게 살았죠. 얘네들이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이제는 고생을 좀 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결정이 지금 청년 세대한테는 급심한 반대에 치솟겠죠. 갑자기 군대 가라고 하니까 누가 군대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90개 도시에서 지금 시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군복무 안 한다 이렇게 반대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메르츠 총리 이 지지율이 2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미국도 독일도 좀 이런 시위에 시달리면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지금 육군 있잖아요. 야심찬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전차나 AFB 이게 전차들 있죠. 이게 현재 1000대가 있는데요. 35년까지 3000대 그다음에 포병은 지금 이렇게 13만 5천 명 이렇게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럭은 뭐 이렇게 거의 뭐 6만 대, 인력도 뭐 15만 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대를 65에서 150개. 이게 포병이 지금 1,500명에서 1,350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된다고 하면은 이 경제는 또 이제 여기에 투자하다 보면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유럽 나토의 사실상 사형 선고, 그래서 NSS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은 유럽에 대해서 이제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자체 방위는 니들이 알아서 이제 방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위협에 니들이 알아서 이제 잘 협의를 해봐서 잘 막아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마크롱 총리가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 초에 시진핑을 만났잖아요. 중국에 가서. 그래서 푸틴을 좀 말려줘라. 겨울 동안 조금 핵심 인프라에 타격하는 거를 좀 중재해서 못하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다 그런 이유다. 이제는 유럽의 이제 큰 손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점점, 아니면은 러시아랑은 이제 화해할 일이 없겠죠. 서로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랑 이제 조금 많이 협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협력하려고 중국의 손을 내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지금 국방비죠. 국방비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국방비가 5%씩 다 늘어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그 유럽 방산 또 ETF가 있던데 그것도 이거 하면서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유럽 방산이 있거든요. 하나로에서 농협에서 이렇게 상장한 유럽 방산 ETF가 있거든요. 그게 과연 많이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럽이 이제 방산 이런 강화한다고 하면요 방산주들이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로 농협 여기 NH 자산운용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보시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봤을 때는요,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원한다. 그리고 러시아랑 이제는 협력을 하려고 하고 안정을 회복하려고. 왜냐,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유럽은 손절을 하고 러시아랑 오히려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지도부를 민주주의에 억압하는 소수 정부라고 비난을 하면서 유럽한테 이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국제 관계에서는요 힘 있는 얘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야, 대화로 풀어야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지. 아니 왜? 내가 힘이 더 있는데? 아니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대화를 해? 약간 국제관계는 이런 겁니다. 냉혹하고요. 진짜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요 시달리게 되고요. 자국 방어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남에게 맡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뭐라고 해야죠? 방산이나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안보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미국한테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미국이 점점
아시아, 동아시아 이쪽에서도 한국이랑 일본한테 맡겨놓고 그냥 점점 이렇게 세력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진짜 이런 역할이 진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유럽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반구 이제 미주 북미와 남미 이쪽으로 이제는 뉴 멀로 독트린이라고 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병력을 어느 정도 또 빼겠죠. 빼면서 이제 미국 나와바리, 미국의 이제 그쪽 자기 구역만 더 많이 지키겠다. 그리고 이주 이민자 차단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추구하는 거는 트럼프가 3선이 돼야 되거든요. 3선이 돼야 되니까 자기 국토 안보 방어 이렇게 하면서 과연 트럼프가 3선을 할지 아니면은 벤스 부통령이 돼서 두 번 더해서 트럼프가 뒤에서 이제 상황 놀이를 하면서 비선 실세를 하면서 3선 4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추구하는 이런 전략은 트럼프 지금 4년으로는 안 됩니다. 한 10년 이상 해야 그게 되기 때문에 아마 3선 4선을 도전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뭐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방법이 있다고. 근데 헌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벤스를 내세우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헌법적 이런 허점을 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재편되어 있다. 그래서 대만을 지금 반도체 요새, 마이크로칩 요새로 하고요. 전략 섬으로 간주하며 지위를 유지했다. 그리고 공식 입장이 변화되어 있는데요.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변했는데 점점 제1차 돌연선은 아마 한국과 일본, 대만으로 맡기고 점점 미국은 이제 국토 방어에 힘쓰면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도전국, 적대국이 아닌 이제 경쟁 가능한 강자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중국을 뭐 때린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물론 중국 견제이긴 하지만 중국의 힘을 어느 정도 인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관련 시나리오를 보면요, 트럼프는 지금 자기 임기 동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오키나와 류쿠 있잖아 이쪽 지역 여기를 아마 독립공작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혹시나 이제 일본이랑 전쟁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보면요 오히려 대만은 이미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만은 그냥 중국이랑 하나의 중국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를 뚫어야 된다. 일본을 뚫어 나가야 그 다음에 태평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언젠가는 한번 어떤 걸 승부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럼 그 전쟁 아니냐 제가 또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까지도 최악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한국에 진짜 이런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한국도.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위치에 한국이 잘 서서 여기를 잘 이용해서 커갈 수 있을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보면요 대리 전쟁, 대리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제1도련선 아까 여기 있죠. 제1도련선 방어를 이제는 한국과 일본에게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쭉 나와 있죠.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되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서는 남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 버스트 아일랜드 체인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를 늘리고 새로운 군사 능력을 개발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중국 견제의 전진기지로 전환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NSS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다는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한반도 방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만 방어와 남중국해를 통제를 위한 능력 개발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이거 뒤에 보시다시피 한국은 이제 전략적 딜레마가 있고요. 방위비가 아마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서 이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 한국이 지금 특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NSS에서는 북한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이제 북한은 직접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봤을 때는 북한이 이제 많이 컸구나. 이제 우리가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러시아랑 이제 군사 동맹을 맺고 실전 경험이 있고요. 이제 핵까지 갖고 있는 이제는 우리나라 위에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 북한을 우리가 예전에 우습게 봤지만 이제는 우습게 볼 수가 없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이제 안보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과의 단독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거나 핵 문제를 용인하려는 거래를 체결한다면 한국의 방위 부담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이제는 미국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한국도 이제 북한이랑도 잘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냐? 미국이 점점 철수를 하면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앞으로 독자적으로 나서서 북한이랑도 협상을 하고 중국, 러시아랑도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더 이렇게 한국의 이런 입지가 커지고 있고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NSS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한국한테 한반도 전력만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다른 임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한미군이 대만 해협 있잖아요. 여기 위기나 아니면 남중국해에서 분쟁 시에 대규모로 차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한국 전문가들은 이거를 만약에 대만에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한국도 가서 거기를 지켜줘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싸우면 안 되거든요. 저는 한국은 대만이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괜히 우리가 여기에 동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만이 지금 반도체 국가에서 전략 섬으로 재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을 이제는 반도체 국가가 아니라 제1도련산을 장악하는 전략적 섬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이 지정학적 위치를 대만을 모르겠으면 요새할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아마도 중국이 대만을 더 만약에 그런 낌새가 보이면은요 압박을 해서 점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더 큰 위험이 어디냐? 지금 미국이 빠지니까요. 이 일본과 중일 관계라고 하죠. 이게 왜 격화됐냐면 결국에 미국이 점점 빠지니까 제1도련선에서 대만 바로 다음으로 맞닥뜨려 있는 게 오키나와 류큐제도예요. 류큐제도라고 하는데 이 섬들이 있는데 여기와 이제 대만이 만약에 유사시에 뚫리게 된다고 하면 류큐제도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전방 전선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혹시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본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오키나와 류큐제도 여기가 대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류큐제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마도 중국이 나오려고 하면 태평양 가려고 하면 여길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가기는 해서 여기로 나가야 돼요. 결국은 여기로 나가야 미국을 향해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으면 여기도 봤을 때 여길로 류큐제도로 나가야 이제 태평양 넓은 바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 지금 오키나와 다이토 그다음에 아마미 도카라열도 여기를 아마도 점점 요새화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중국이 치지 않을까요? 그 전에 한번 중국과 일본이 붙지 않을까. 일본이 여기를 요새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여기에서 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점차 빠지면서 일본과 한국의 이런 중국 견제를 맡기다 보니까 결국에 일본의 재무장화가 시작될 겁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도 그걸 원하고 그러니까 점점 일본이 재무장화하면서 이제 주변국들을 건들지 않을까. 특히나 중국과의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 중국이 지금 일본 여자 총리가 계속 중국을 자극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이런 이유고요. 그다음에 쿼드를 좀 인도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인도가 저는 요즘 봤을 때 과연 미국 편인가요? 호주도 조금 그렇고 일본만 지금 미국한테 엄청 잘 붙고 인도나 특히나 호주도 세모고요. 인도는 그냥 브릭스에 붙은 것 같은데 인도는 아니거든요. 미국 말도 안 듣고 관세를 받는 거 봤을 때 결국 쿼드도 이거는 유명무실한 이런 약속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국가안보 전략 핵심 요약을 해드리자면 중국을 전략적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적대국에서 경제 활동가, 그러니까 경제 이제 경쟁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적 또는 이런 걸로 도전 과제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신 경제 군사적 강력한 경쟁자로 완화된 표현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중 타협 여지를 남기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신호다. 이제 중국의 힘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중국과 싸우기도 이제 버겁다 이런 걸 아마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계를 이제 재조정하겠다. 그래서 관세를 경제 관계 구조 조정으로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저소득국 수출 증가, 그다음에 미국으로 역수입 증가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어 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테까리에서 지금 미국으로 많이 중국 상품들이 수출되고 있죠. 우회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에서 아름다운 우정, 큰 거래 가능으로 언급하면서 중국과의 이렇게 거래를 열어두고 있고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핵심입니다. TSMC죠. 세계 반도체 60%를 생산하는 TSMC의 의존이 미국의 전략적 취약점임을 명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는 TSMC를 뺏어
뺏어오려고 하는 거죠. 미국으로 아마 기술을 빼오려고 계속 하겠는데 과연 대만이 그런 독점 기술을 뺏기려고 할까? 그거 뺏기면 그냥 아예 진짜 대만의 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먹든 말든 아마 안 지켜줄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기필코 TSMC를 지켜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이제 관세, 동맹, 그다음에 방위비, 글로벌 무역이 붕괴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극화가 되면서 금이 점점 중요해지고요. 달러의 비중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대규모 관세 정책과 이런 파급 효과를 봤을 때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하고 그다음에 57개국 이상의 고율 관세 뭐 이런 거 하고요. 25년까지 88억 달러 관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뭐 GDP가 마이너스 6% 되고 그다음에 임금이 마이너스 5%, 중산층 가구 평생 손실이 22,000달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용이 감소할 것이고요. 이런 지금 수입품의 가격 부담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토의 동맹국이 방위비가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 독일이 이렇게 엄청나게 5년 만에 20배가 늘어날 거라고 나와 있고요. 폴란드는 3.9에서 5%로, 프랑스는 1.5에서 5%, 영국은 2.6에서 5%로 이렇게 방위비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이제 복지, 교육, 보건 예산이 축소되면서 유럽 전역에 이제 사회 불안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 질서가 이제 재편될 것이다. 이제 다극화가 될 것이고 지역 공급망 체제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G7보다는 브릭스와 이런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체제가 오히려 더 강화되겠죠. 이쪽이 이제 점점 기회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지정학적 충격, 동맹 약화, 그다음에 핵무장, 지역 분쟁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핵 우산이 약화되면서 유럽이 이제는 자력 방위 요구가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폴란드 등 비핵국의 이제 핵무장론이 부상 가능하고요. 핵 비확산 체제가 붕괴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자기가 자체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전략적 승리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트럼프의 28개항의 평화는 사실상 푸틴 요구를 전부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나토 가입 영구 금지, 점령지 현상 유지, 나토 동진 중단 뭐 이런 게 다 트럼프가 푸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러시아가 이제 전략적으로 승리하면서 이게 된다고 하면은요 유럽은 더더욱 몰락을 하겠죠.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불안정 심화. 그래서 지금 미군이 개입을 해서 이제 남미 이쪽은 미국이 관리하겠다. 가까운 지역이니까 이쪽에는 북미와 남미는 미국이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도 이제 진짜 미국이 세계 경찰을 포기하고 자기 지역으로 관리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다극화가 점점 가속되는 거지. 이게 핵심이죠. 다극화가 가속되고 있고요. 미국 중심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동맹 신뢰 약화,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인도의 이 해칭 전략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중심의 안보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브릭스, SCO, 아세안 플러스 3 이거가 지금 다자주의가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브릭스가 더 많이 뜨겠죠. G7은 이게 언제적 G7입니까? 여기가 이제는 규모로만 봤을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인도 이쪽이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경제 규모도 G7보다 크고 그다음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또 젊은 인구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성장하는 쪽은 이제는 앞으로 브릭스입니다. 브릭스에서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는 기술, 지역 블록 중심의 다극 체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금의 비중이 이제 금의 중요성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아까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쭉 보고요. 미국은 이제 스스로 세계 경찰 역할을 내려놓으면서 세계는 지역 강대국들 중심으로 불안정한 다극 체제로 빠르게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자주국방 그다음에 독립적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더 강조됐고요. 우리나라에게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워싱턴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은 트럼프의 2.0 다극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제로 엣지에서 나왔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브라질 중앙은행은 11월에 11톤의 금을 추가로 매입하여 3월 구매량을 43톤으로 3개월 구매량이죠. 늘리고 총 보유액을 172톤으로 늘렸다. 이제 금이 이제 더 많이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중국은 뭐 은도 엄청나게 많이 나나봐요. 희토류를 쓰면서 그 부산물로 은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이 지금 뭐 상하이에 가면은 이렇게 널렸다고 합니다. 이런 거 지금 거래되는 게 엄청 널렸다. 이렇게 널렸는데 광이 또 안 나오고 있죠. 광이 안 나는 그냥 은이다. 그래서 이런 은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거 한 덩어리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은이랑 금 특히나 실버바 구하기가 힘든데 이거 한 덩어리만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꾸준히 이런 다흑화 시대가 오고 있고 이제 진짜 금과 은의 해칭 시대, 금과 은의 시대가 계속 오고 있으며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쿠팡에서 제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거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금이랑 실버바 이거 있거든요. 한 번씩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요 제품 보기 있습니다. 제품 보기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클릭해 주셔서 사주셔도 되고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한 번씩 보세요. 금과 은을 왜 실물로 모아야 되는지는 제가 누차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혹시나 쿠팡 링크로 들어가셔서 또 다른 거 사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제가 좋은 내용 있으면은 잠을 안 자고서라도 이렇게 몸을 갈아서라도 많이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쿠팡 많이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되니까 한번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다흑화 시대가 이제는 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본인 자체가 이제는 다흑화 시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예전 얘기를 해야 하는 그냥 고리타분한 교수들의 말 듣지 마시고요. 다흑화 시대는 이미 열렸고 그러니까 금과 은이 아마도 더 많이 출발할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우리의 투자 전략도 미국 중심으로 너무 많이 몰빵하지 마시고 다흑화 전략으로 이제 중국도 한 번씩 보시고 그다음에 금과 은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다. 존 버나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존 버나드 유튜브 뭐 ETF나 투자 전략도 많이 보시면 도움 되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